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을 위한 YTN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25일에 있었던 YTN 7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청자위원회에선 국민신문고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탐사 보도적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어떤 국내에서 도입되어 있는 2012년도 이후에 도입되어 있는 빅공해 방지법을 소개하고 그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원인과 관련해서 정부, 지자체 등의 미온적인 반응, 그다음에 조명, 환경 관리 구역 지정 문제 등과 관련해서 다양한 설명을 추가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내용을 제안한 어떤 그런 대안까지 제안한 프로그램으로서 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의 어떤 질적 가치 제고를 위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국민신문고라고 한다면 신문고라고 하는 제도의 어떤 가장 중요한 특징 내지는 핵심적인 장점은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문고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관련 이슈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부 관료들이 출연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강조하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국민신문고 프로그램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어떤 실질적인 설명을 기반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해결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길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혹시라도 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관계 부처에 있는 분들이 바쁘셔서 그 회차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인터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후속 회차에 별도의 코너로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신문고가 신문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참 좋게 생각한 건 이제 그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서 이제 개선된 거, 서울하고 광주하고 두 곳은 그렇게 됐다면 그 두 곳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거기 보면 골목길에 굉장히 이렇게 좀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런 사례가 좀 여러 개가 있었다면은 그걸 하지 못하는 다른 지방자치제가 조금 쉽게 좀 접근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사례가 몇 가지 더 있었으면은 굉장히 좀 더 쉽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에 보면은 조정 중재 기구라든가 또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처음하고 끝하고 잘 연결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우려가 되는 점들이 한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그러니까 빛공해로 인해서 인체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논문에 보면 암 발생을 먼저 이제 두 개가 탁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잠 못 자게 되면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작용들을 나타나는데, 빛의 영향으로 해서 암이 생길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제가 그쪽 분야에 있기 때문에 그걸 처음에 낸다는 게 이거 굉장히 무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논문이라는 거는 리서치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든지 다 하거든요. 그리고 그 최악의 경우 아주 정말 나쁜 상황에서 그거를 해갖고 암 발생 요인이 있었다. 그리고 아주 여긴 구체적으로 여성은 유방암, 남성은 전립선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엔 조금 시청자들한테 너무 큰 충격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간 앞에 그런 암에 대한 얘기 같은 거는 너무 크게 그렇게 안 하셔도 다들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수면 장애라든가 그런 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얘기했을 때 암 얘기를 하셨긴 했지만 그런 게 너무 많이 이렇게 조명되는 건 조금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4일자 국민신문고는 유석현 앵커의 진행으로 빛공해 잠 못 이루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방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빛공해 잠 못 이루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가 전반적으로
좀 버겁거나 너무 무겁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빚공해로 물든 대한민국의 실태는 어떤가요? 대한민국은 너무 밝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경제발전의 상징 빚 공해가 된 이유는 등 그 앵커와 기자의 문제 제기는 거창했으나 실태 및 사례는 광주 야구장, 창깨밭, 교회 조명 등 지역적으로 접근하여 용두사미가 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언급하면서 미국, 일본 등은 오래전부터 관련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만 언급했지 구체적으로 이런 나라들의 대응 방안을 소개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와 비교해서 인식 개선과 정책 방향을 좀 제시했으면 훨씬 더 퀄리티가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냉철한 시선과 발빠른 취재로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준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현장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민원 제기에 대한 기아 구단 관계자, 광주시청 관계자, 창깨밭 그 피해 관계자 등의 답변은 직접 대면 취재가 아니라 관계자들의 회피성 전화 녹취만을 내보냄으로써 추적 탐사 보도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빚공해 대책에 대해서도 조명 설치, 운영 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막연한 기자 멘트가 아니라 조명 관련 미비한 관련법의 개정을 위해 환경부나 국회 등 관계기관의 입장과 의지를 직접 들어봄으로써 향후 우리 그 빚에 대한 그 정책을 수립하는데 혹은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좀 파고들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법률가들도 사실 빚공해에 관한 법이 있다고는 알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이번 보도를 통해서 저도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됐는데 결국 이 프로가 국민에 대한 어떤 홍보성 측면도 있고 정보 제공의 측면도 있어서 저는 참 좋았고요. 법률 시행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시도지사가 조명 환경 관리 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서울, 광주 두 군데뿐이고 그 빚공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시행이 강제된 그 제한,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제정해야 된다는 시한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각 지자체의 어떤 시행상의 미비점 이런 것들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도 적절하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빚공해 개선 사례에 대해서 좌우 이렇게 사진 대비를 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사진을 봤을 때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빚공해를 저렇게 개선하면 저렇게 실제적으로 달라지는구나 이런 점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저는 참 좋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빚공해의 법률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그 외에 환경과 이웃을 배려하는 어떤 문화의 필요성이라든지 빚공해에 따른 조정 또 중재기구 필요성을 제기하는 그런 대안도 저는 좋게 보았습니다. 다만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신문고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어떤 고통, 가진 자의 횡포, 이 약간 고발성인 탐사 프로그램이라고 봤는데 사실 빚공해라는 건 서민과 경제적 약자의 어떤 아픔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들어서 조금 더 시의적절한 주제를 잘 발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32분에 걸쳐서 빚공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제 여기 인터뷰 나오신 분들 보면 다들 뭐 지방자치단체에 계신 그 관계자 그리고 또 피해자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뭐 공해를 일으키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쪽 이제 여러분들 사이에 공감대 형성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외국의 사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으면은 야구장이 벌써 120년 전서부터 있었던 문제라서 이제 주변에 있던 분들이 굉장히 그 불편했다는 얘기도 제가 어디서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32분에 걸친 방송 중에서 외국에 대한 얘기는 딱 30초로 끝났습니다. 근데 그냥 말로만 30초로 지나갔습니다. 그림이 없었습니다. 그 메이저리그 구장 그림도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특파원이 계신데 아마 좀 바쁘셨다는 생각도 제가 그냥 미리 짐작을 좀 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그 내부적으로 바쁘다든지 또 취재 때문에 이제 허락하지 않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미국에서 그 빚공예 관련 법이 1972년도에 제정이 됐다고 하니까 45년 전부터 있었던 문제라면 그분들이 그때 벌써 법을 만들 때는 문제가 이미 그때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또 어떻게 잘 해결해 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그 얘기가 없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1988년도에 그 법이 생겼다고 했는데 역시 그냥 말 한마디에 한 10초로 넘어간 게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 신중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의 유석헌 앵커가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늘 받은 자료를 보니까 여러 기자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 요번 방송분의 두 분의 이미지가 굉장히 무난하고 부드러워서 이 프로그램 성격상 두 분 중에 한 분은 좀 날카롭고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또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좀 짚어보자면 이번 국민신문고를 보고 난 느낌은 일반 그 탐사 고발 프로그램하고 차별되는 점이 무엇인지, 이 프로그램의 지향점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가 분명하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일반 시청자들이 국민신문고라는 제목에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일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구체적인 민원을 딱 잡아서 그 민원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를 끝까지 이렇게 파고들고 옆에서 이제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할 텐데 이 이름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반 탐사고발 프로그램하고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그램 말미에서 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하고 어떻게 이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서 국민신문고만의 특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끝까지 하는 게 어렵다면 방송에 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몇 달 지난 다음에 기존에 방송되었던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그런 아이템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지금 미해결이라면은 왜 미해결인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는 특집이나 혹은 구체적인 좋은 사례들이 있다면 그런 걸 소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사후 점검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빚공예의 심각성이라면서 나사가 촬영한 한반도 주변 야간 위성 사진에서 서울, 부산,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더 밝은 일본의 도쿄, 중국의 상하이, 그리고 암흑천지의 북한 지역을 보여주면서 담당 기자는 서울과 부산 대도시가 무척 밝은 것을 볼 수 있으며 평양과 비교하여 보면 정도의 차이를 알 수 있고, 이처럼 빚공예가 심한 것은 빛이 밝으면 일단 좋은 것이고 성장과 발전을 이미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였는데, 그 언급된 내용만으로 보면 남한은 평양보다 빚공예가 심하며 폐쇄되고 낙후된 평양이 더 낫다는 논리 비약을 일으키게 되어버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교의 의미가 없는 특수한 경우인 북한 평양의 예를 드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서울, 도쿄와 같이 발전된 대도시는 필연적으로 야간 조명이 강해지고 이에 따른 적절한 규제 여부가 문제이지, 밝다고 무조건 빚공예가 심각하다고 단정하는 논리는 좀 곤란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빚공예와 건강과 관련해서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발병률이 빚공예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영문과 번역문 화면으로 이제 보도를 하였는데, 출처 표기가 없는 영어 문장은 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보다는 어떤 의학 학회지라든가 보도 매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면 내용의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고 뉴스 보도문으로 더 적절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빚공예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그 일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국민신문고를 보면서 아직도 그 빚공여 방지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화려한 조명이 성장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렇게도 말하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인간의 어떤 그 불행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이번 빚공여 지적은 시기가 적절했고 내용 면에서도 상당히 충실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30여 분 동안 그 사회자가 기자 둘이서, 물론 포맷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피해 사례와 그 이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해당 관청의 그 반응 등을 일사천리로 그 나열하고 있어가지고 시청자들이 내용을 따라잡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고, 또 전달하는 메시지의 설득력도 좀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프로그램 구성도 광주 기아구장하고 교회 십자가 조명은 빚공의 측면에서 같은 맥락의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기아구장 다음에 식물에 미치는 사례와 해외의 그 빚공의 대응을 설명한 다음에 또다시 기아와 비슷한 사례인 십자가 조명을 다뤄서 왔다 갔다 좀 일목요연하지 않았나, 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30-40년 전부터 빚공여 방지법을 만들어서 대응한다고 했는데, 앞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어떤 식으로 규제 방안이나 그 벌칙을 법제화해가지고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에 가서 보면은 밤거리의 광고판이나 가로등은 아주 적절히 필요한 곳에만 그 설치가 됐고, 조명도 은은하게 그렇게 눈부심이 없습니다. 실내에서는 전등에 반드시 갓을 씌워서 사용하는 그런 생활 습성이 몸에 배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빚공여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지만은 지자체에서 그 조명 환경 관리 구역으로 지정을 해야만 이 법에 적용을 받는데, 이 또한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다큐 S프라임과 뉴스앤 이슈에 대한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먹는 방송을 일컫는 먹방, 요리하는 방송을 일컫는 쿡방 등 이러한 신조어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데요. 게임부터 뷰티, 육아용품까지 다양하고 세분화된 콘텐츠를 생산하는 1인 미디어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YTN DMB에서 방영하는 다큐 S프라임은 우리 일상 속 다양한 과학기술을 사람들의 삶을 통해 풀어내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지난 방송에서는 개인이 방송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유통까지 하는 등 방송의 주인공이 된 크리에이터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스마트 기기가 발달되면서 과거 집이나 특정 장소에서 공유하던 미디어는 이제 개개인의 손에 하나씩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스마트 미디어의 발달과 보급은 콘텐츠 제작과 시청 패턴에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1인 미디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개인이 콘텐츠를 기획, 제작, 유통까지 담당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이들을 크리에이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먼저 특별한 크리에이터를 만나기 위해 기획회의를 하고 있는 인천 송도의 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7살 스타 크리에이터 길라임 양의 가족의 모습이었는데요. 7살 라임이는 또래 친구들도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체험놀이나 실험 등에 관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라임 채널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작까지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별도의 스튜디오가 아닌
집 한쪽에 조명과 카메라가 모두 설치되어 있어 더욱 편안하게 촬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7살 어린 아이가 주인공이 되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모습이 누구라도 방송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1인 미디어의 모습을 잘 보여주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어서 서울 대흥동 주민센터의 모습으로 이어졌는데요. 젊은 청년들이 모여 드론으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의 콘텐츠를 드론을 활용한 저품격 버라이어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평소 드론에 관심이 있거나 드론 마니아들에게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수의 시청자층이 아닌 소수의 마니아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1인 미디어의 매력을 잘 담아내었습니다. 1인 미디어의 발전은 방송 시청 패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미디어가 제공하는 콘텐츠와 시간에 시청자들이 맞춰 콘텐츠를 소비했다면 지금은 시청자들이 보고 싶은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검색을 통하여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미디어 발달과 함께 크리에이터라는 직군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광운대학교 이희대 교수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만이 상위에 머무를 수 있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직군이라고 제언했는데요. 1인 방송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되새겨볼 만한 조언이었습니다. 이어서 프로그램은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찾았습니다. 세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 박근하 씨를 소개했는데요. 박근하 씨가 제작하고 있는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은 또 다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 79세 크리에이터 서금내 할머니였습니다. 79세 서금내 할머니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푹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고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담아 세상에 전하려는 서금내 할머니의 열정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어서는 보다 좋은 콘텐츠를 생산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는 이색 실험 크리에이터 허재한 씨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평소 과학과 수학에 관심이 많아 이렇게 하나둘씩 콘텐츠를 제작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들이 관심을 끌고 재미를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실패와 노력을 거듭하는 모습을 통해서 크리에이터들의 열정과 어려움 또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독려하고 육성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좋은 콘텐츠들끼리 경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상생의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크리에이터들의 성장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일 텐데요. 전문가의 말처럼 더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터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양질의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유저들의 올바른 선택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1인 미디어 전성시대 편은 다양한 연령대의 크리에이터와 콘텐츠 등을 담아내어 내용이 더욱 풍성하게 구성되었는데요. 반면 이러한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는 유저들의 반응이나 참여 등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1인 미디어의 경우는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참여도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자 장점인데요. 이러한 내용을 함께 담았다면 1인 미디어의 진정한 모습을 더욱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큐 S 프라임은 우리 삶 속의 이야기를 과학을 통해서 탐구하는 다큐멘터리로 과학기술을 학습적이거나 무겁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삶 속에 숨어있는 과학을 다양하고 재미난 관점에서 보여주길 기대해 봅니다. 얼마 전 20대 남성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트럭으로 위협을 가하는 데이트 폭력 장면이 뉴스에 보도되었는데요. YTN에서 처음으로 보도하면서 데이트 폭력 문제가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YTN은 최초 보도에 이어 데이트 폭력 문제에 대한 집중 취재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서는 데이트 폭력의 연도별 증가 추이와 데이트 폭력의 유형을 그래픽을 활용하여 정리해 주었는데요. 우리 사회의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시급함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였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패널은 가부장적인 남성과 여성들이 과거보다는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려는 경향이 상충되면서 데이트 폭력이 늘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는데요. 이는 자칫 데이트 폭력의 원인을 여성에게 전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 해 46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데이트 폭력이 이렇게 늘고 있지만 아직도 신고되지 않은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패널들은 아직도 데이트 폭력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연인 간의 폭행을 사적인 일로 여기는 사회적 시선이나 법적 처벌 제도의 미비 등에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제정되어 있지만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는 아직 특례법이 없어서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뉴스앤이슈의 데이트 폭력에 관한 보도는 사건에 대한 단순한 보도가 아닌 이에 대해서 사회적 제도와 법 제도 마련의 필요성까지 다차원적으로 논의가 되어 매우 의미 있는 보도였는데요. YTN의 이번 보도를 계기로 데이트 폭력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어 하루빨리 이를 근절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라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